먼저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요. 저는 아니 에르노에게 노벨 문학상을 이제 주게 되었었던 그 배경 속에는 아니 에르노가 남다른 이러한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내고 또 경험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은 매우 인상적이고 또 아니 에르노의 작품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니 에르노라고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의 얼어붙은 여자라는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아니 에르노의 또 다른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건이라는 책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가볍고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매우 인상적이고 또 아니 에르노의 작품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그리고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먼저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202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요. 그녀는 문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문학 교사와 교수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2003년에는 아니 에르노상이 제정될 정도로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자전적인 글을 많이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에르노는 실제로 경험한 것만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의 글은 그러다 보니까 그녀 본인의 경험인 어떤 가난한 삶,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담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녀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줄거리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196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참 전 일이에요. 그죠? 약 60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63년 10월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64년 1월 16일과 17일에 걸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3년 10월에 그녀가 23살 대학생 때 그녀는 한 정치학과 학생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관계 이후에 생리를 매일같이 기다리지만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는 프랑스에서 임신 중절 수술이 불법일 때입니다. 의사들을 만나러 가면 의사들은 이 여성에게, 그러니까 아니 에르노죠. 이 아니 에르노에게 임신 중절을 할 수는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을 매우 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아이를 오히려 보존하기 위한 약을 처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대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했던 정치학과 남성은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 듯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녀가 수술로 인해서 고통받는 동안 휴양지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 당시에 감정을 드러내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읽을 텐데요. 그것은 아니 에르노의 어떤 문체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제 감정과 또 그녀의 문체를 동시에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유치하고 쓸데없어 보였다. 친구들 방에서 자질구레한 자기들 일상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어느 아침엔가 문헌학 수업을 같이 들었던 몽펠리에의 출신의 한 여자애가 도서관에서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상세하게 생모르 거리에 있는 자기 새빵과 하숙집 주인, 입구에 있는 빨래 건조대, 보보아진 거리에서 개인 수업을 하는 자신의 일상 따위를 떠들었다. 자기 세상에 대해 하나하나 만족스럽게 묘사하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미칠 것만 같았고 혐오감이 일 정도였다. 그 여자애가 그날 남쪽 지방 말투로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다 기억해낼 수 있을 것만 같다. 아마도 그 이야기가 하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계에서 배제되었다는 끔찍한 의미를 가지게 했기 때문일 터였다. 토요일이면 부모님 댁에 갔다. 청소년기부터 부모와의 관계는 벌써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상황을 숨기는 일이 고되진 않았다. 어머니는 전쟁 이전 세대, 그러니까 윤리적 죄악과 성적 수치심으로 대변되는 세대였다. 어머니의 신앙심은 신성했고 나를 당신과 같으리라고 믿어버리는 어머니인 만큼 나 또한 그런 어머니의 신앙심을 참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대부분 그러하듯 내 부모님도 틀림없이 탈선의 아주 작은 조짐이라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려면 매끈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세탁기를 빨래를 가져가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며 규칙적으로 찾아가면 되었다. 어느 월요일 부모님 댁에서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카디건을 짜기 위해 어느 여름날에 사들였던 뜨개질 바늘 한 짝을 가지고 왔다. 2개의 길고 선명한 파란색 바늘이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혼자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전날 밤 나의 투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기숙사 친구들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는 내내 엄청나게 동요했고 끊임없이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어찌되었든 영화는 나에게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 자신에게 가하게 될 고통은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용기를 주고 결심을 하게 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해왔다는 사실도 힘을 북돋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침대 위에 누워서 뜨개질 바늘을 조심스럽게 성기 속으로 밀어넣었다. 자궁경부를 찾지 못한 채 더듬었고 고통을 느끼자마자 멈출 수밖에 없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무력감에 절망했다.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었다. 아무것도 못함.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울음. 정말 너무 지친다. 부질없는 시도를 하고 나서 앤 의사에게 전화했다. 의사에게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몸을 상하게 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지만 중절을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다 되었음을 그가 알아주길 바랬다. 그는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얘기했다. 의사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리라 기대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묵묵히 나를 맞았다. 진찰을 하고 나서 모든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몹시 낙담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있었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양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 당신이 어디로 갈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페니실린은 먹어야 해요. 일주일 전후로. 처방전을 써줄게요. 병원을 나서며 마지막 기회를 망쳐버린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법을 피해 무언가 해달라는 요구를 끝내 하지 못했다. 임신 중절에 대한 나의 욕망을 의사가 들어주려면 오로지 눈물을 더 흘리고 더 애원해보고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야만 했다. 어쨌든 그는 내가 폐혈증으로 죽는 일만은 막고 싶어 했다. 우리 중 누구도 임신 중절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다. 그것은 언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네. 여러분 제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이 사건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건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에르노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어떤 친구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임신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과 뭐 특별히 강렬한 감정을 가진 그러한 애인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신 중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불법이고 이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인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과정에 대해서 흥미롭게 여기면서 아주 재미있게 듣기만 하지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는 사건으로만 여기며, 오히려 아니 에르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그녀 주변에 있었던 어떤 한 명의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아니 에르노에게 진정 필요했었던 것, 그때 2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돈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누가 해주는지, 물론 불법으로 해주는 것이겠죠. 그것을 알게 된 아니 에르노는 그곳에 가서 어떤 불법적으로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술을 2번에 걸쳐서 받게 되지만 결국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몸의 아래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태아의 어떤 그 잔재겠죠. 그 잔재를 가져다가 친구와 함께 그것의 탯줄을 끊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많은 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이른바 소파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면서도 아니 에르노가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었고, 그녀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적인 경험, 그리고 생각들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에 대해서 이 책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에르노가 참 용감한 여성이자 그리고 아주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공통된 경험이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인 일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낙태도 그 중에 또 한 가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 중에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수죠. 젊었을 때건 아니면 결혼한 이후건 어느 때건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낙태라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 임신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아주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러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니 에르노가 맨 뒤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녀는 1월 16일, 17일 그 이틀 동안에 결국은 몸 안에서 태아의 잔재를 빼내고, 그리고 다시금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은 빈곤한 사람과 그리고 불황인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버리게 되고 자신의 경험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용기를 갖게 되는지 하는 점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 에르노에게 노벨 문학상을 이제 주게 되었었던 그 배경 속에는 아니 에르노가 남다른 이러한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내고 또 경험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 그리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한번 아니 에르노의 생각들 그리고 그녀의 문체들 그리고 그녀의 관점을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은 아니 에르노의 짧은 단편인데요. 사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국 사회에도 또 예외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니 에르노의 문장의 특징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